여보, 나 지금 야근 중이야. 수화기 너머 서연의 목소리는 적당히 지쳐 있었고 미묘하게 애원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창밖의 칠흑 같은 밤을 보며 나는 실수했다. 너무나도 작게 터져 나온 웃음이었지만 수화기 저편의 숨소리는 일순간 멈칫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 퍼진 그 사진. 내가 꺼내야만 당신이 솔직하게 말할 건가? 내 한마디에 전화는 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심지어 그녀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가 필사적으로 억눌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좋기 10수초가 흘러서야 그녀는 메마른 목소리로 겨우 자신을 되찾았다. 민준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 나는 차가운 통유리창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고 남자는 눈을 감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 한강그룹의 최연소 여성 대표 서연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인 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움으로 별빛을 부서뜨린 듯한 눈빛으로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촬영 각도는 매우 교묘해서 마치 셀카 같았다. 배경은 5성급 호텔의 넓은 침대. 이 사진은 30분 전 익명의 번호로 회사 직원 3인명여 몇몇몇몇몇몇에 있는 핵심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고 곧바로 모든 것을 폭파시켰다. 내 휴대폰도 그 후로 알 수 없는 걱정과 떠보기식의 연락들로 지금까지 폭격당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 주인공인 내 아내는 내게 걸려온 10여 통의 전화를 모두 끊은 후 마침내 야근 중이라는 한마디로 내게 답했다. 얼마나 비꼬는 말인가. 민주 씨, 내 말 믿어요. 나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사람이 호텔방까지 부축해 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울음 섞인 목소리가 뒤따랐다. 언제나 이랬다. 3년 전 그녀는 한 프로젝트 때문에 고객을 접대하다가 새벽 3시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내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느끼한 중년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그녀를 끌어당기자 그녀는 뒤돌아 내 뺨을 때리며 내가 무식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전혀 모른다고 욕했다. 1년 전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녀의 생일이었다.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3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함께 하겠다고 3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들과 함께 축하하는 단체 사진을 보내며 팀 회식이 있어 먼저 먹으라고 해 팀 남체 사진을 보내며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은인이며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 꼭 가야 한다고 했다. 매번 그녀에게는 완벽한 이유가 있었다. 매번 그녀는 사업을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우선시했다. 그리고 나는 장래가 촉만 맞는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그녀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며 5년을 보냈다. 5년 동안 나는 그녀를 한 부서의 팀장에서 그룹 대표의 자리까지 올랐다. 나는 그녀 뒤에서 묵묵히 희생하는 남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의 눈에는 아내 덕에 사람의 눈에는 아내 덕에 사람의 눈에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녀가 너무 바쁘다고 생각했다. 이 사진이 나의 모든 자만심과 자기기만적인 환상을 산산조각 낼 때까지. 서연. 나는 그녀의 두서없는 변명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당신은 한강그룹의 대표야. 이 사진이 유출되면 회사 주가와 당신의 명성에 어떤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말을 멈췄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민준 씨, 나 좀 도와줘요. 지금은 당신밖에 날 도울 수 없어요. 그녀는 마침내 당황했고 목소리에 애원이 섞였다. 우리 당장 공동 성명을 발표해요. 그냥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인턴으로 온 내 동생이라고 말해요. 같이 밥 먹은 거라고. 동생이라니 얼마나 좋은 핑계인가. 그리고요? 나는 나직이 물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잠잠해지면
당신은 계속 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나를 당신의 뒤를 돌봐주고 당신이 밖에서 마음껏 활개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보로 계속 만들 건가요? 아니에요, 민준 씨. 나 그 남자랑 정리할 거예요. 지금 당장 정리할 거예요. 그녀는 다급하게 맹세했다. 나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이 가정이 내 뿔이라고요. 그녀의 뻔뻔한 맹세를 들으며 내 안에서는 격렬한 파도가 일었다. 나를 사랑한다고? 사진 속 그 눈빛, 그녀는 나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서연. 나는 몸을 일으켜 유리창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혼 서류. 내 변호사가 내일 당신에게 보낼 거야. 회사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해. 말을 마친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마침내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고 휴대폰을 끈 뒤 서재로 들어갔다. 벽에는 아직 우리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내 옆에 서 있었고 눈빛에는 믿음과 의존심이 가득했다. 그때는 그녀가 한강 그룹 대표도 아니었고 나도 가정주부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두 젊은이였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어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다. 먼지가 피어올라 기침이 나올 것 같았다. 내가 직접 당신을 신전에 올려놓았으니 서연, 이제 내가 직접 당신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났다. 블라인드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어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 집은 서연이 성공한 후에 산 것이었다. 200평이 넘는 한강뷰 고급 아파트.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단 한 번도 소속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곳은 그녀의 전리품 전시장 같았지. 나는 커피를 끓이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느긋하게 먹었다. 지난 5년간 나는 이런 혼자만의 아침 식사에 익숙해져 있었다. 휴대폰을 켜자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의 메시지, 장모님의 메시지, 그리고 회사 내 소위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썼다. 서연의 문자는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속 도착했다. 처음에는 미친 듯한 사과와 변명이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맹세컨대 그 지훈이라는 남자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엔 당신뿐이에요.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요.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이 고작 사진 한 장 때문에 다 사라질 수 있나요? 나중에 내가 답이 없자 그녀의 어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민진 씨,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추하게 만들어야겠어요?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준 건지 잊지 마요. 내가 없으면 당신은 이 집조차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이 문자를 보며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협박 이용, 감정 호소라니. 역시 서연 대표답게 사업 수완을 남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장모님의 부재중 전화를 바로 눌렀다. 나는 그녀가 분명 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민준 씨, 이게 무슨 뜻이야? 한밤중에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야? 서연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장모님 김혜영 씨의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나는 휴대폰을 약간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녀가 소리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당신의 좋은 딸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뭘 잘못해? 그냥 바쁘고 접대가 좀 많았을 뿐이잖아? 큰일을 하는 여자가 다 그렇지 않아? 당신은 큰 남자라는 사람이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일도 안 하고 서연이 좀 이해해 줄 수도 없어?
김혜영 씨의 어조는 당당했다.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도 업무 접대의 일부였나 보죠? 소화기 너머는 순간 조용해졌다. 분명 서연은 아직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몇 초 후 김희영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기세는 확연히 꺾여 있었다. 당신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서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더러운 물을 덮어 씌우지 마. 더러운 물인지 아닌지는 직접 회사 단체 채팅방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진 아직 거기에 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김혜영 씨는 다시 침묵했다. 이번 침묵은 더 길었다. 나는 그녀가 지금 허둥지둥 휴대폰을 열어 자신도 초대되어 있지만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던 한강그룹 핵심 단체 채팅방에 접속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혈압을 올릴 만한 그 사진을 보게 될 것이다. 민준 씨, 이건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막혀서 메말랐고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해? 나는 비웃었다. 당신 딸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가 자기 동생이라고.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건 몰랐네요. 김혜영 씨는 내가 말을 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사연이랑 제 문제는 저희 둘이 해결할 거예요. 만약 저에게 따지려고 전화하신 거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네요.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김영 씨는 직업 없는 사위인 나에게 한 번도 좋은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나는 딸에게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었다. 그녀는 내 딸이 가져다준 부유한 생활을 즐기면서도 잠깐만, 김혜영 씨가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민준 씨,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이도 한순간의 실수였어. 부부 사이에 밤새도록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이혼하면 서연이를 불바다에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회사는 어쩌고? 우리 집은 어쩌고?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집이요? 나는 이 단어를 반복하며 한없이 비웃었다. 이 집에 내 자리가 있었나요? 회사는 그녀의 것이고 집은 그녀의 것이고 심지어 매달 내 생활비도 그녀의 비서가 정기적으로 넣어줬어요. 어머니, 제가 그녀와 헤어지는 게 그녀를 불바다에 밀어넣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마침내 불바다에서 기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김희영 씨의 목소리 톤이 다시 높아졌다. 서연이가 당신한테 충분히 잘해주지 않았어? 당신이 뭐 부족한 게 있었어?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연이처럼 유능한 아내를 얻은 당신을 부러워하는지 알아. 네, 그래요. 정말 고마워해야겠네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비웃는 능력 없는 남편으로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고 밖에서 어린 남자와 놀아날 때도 나에게 생활비를 넣어줄 생각을 해준 것에 감사해야겠네요. 민준 씨, 김혜영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굳이 그렇게 말해야겠어?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그녀가 나를 배신한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니라는 어른을 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나는 이혼할 거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서연이요. 그녀가 몰락할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지는 전적으로 그녀 자신의 운명에 달렸어요. 말을 마친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도 차단했다. 나는 서연에 애원하는 전화가 곧 부모님께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열어 미리 작성해둔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엄마, 저 서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유는 복잡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며칠 동안 서연이와 그 가족들이 연락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돌아가서 처리할게요. 아들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휴대폰을 모음으로 바꾸고 소파에 던져 놓았다. 끊어야 할 연락은 일단 다 끊었다. 이제 나는 5년 전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하러 갈 참이었다. 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이곳의 90%는 서연의 옷, 가방, 신발로 가득했다. 눈을 현혹할 만큼 화려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 내 공간은 작은 구석뿐이었고 그곳에는 면으로 된 티셔츠 몇 벌과 편안한 바지 몇 벌이 걸려 있었다. 나는 화려한 옷들을 헤치고 안쪽에서 먼지 쌓인 여행용 가방을 끌어냈다. 가방을 열자 잘 재단된 정장 몇 벌과 깔끔하게 다인질된 셔츠 몇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맨 위에는 낡은 서류철이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들고 먼지를 털어낸 후 열었다. 안에는 내가 당시 제출했던 사직서, 각종 프로젝트 수상 증명서, 그리고 오래된 명함 한 잔이 들어있었다. 명함은 이미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었고 박동진. 나는 그 이름을 보며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그는 내가 과거에 모셨던 상사이자 나를 가장 아껴주었던 은인이었다. 5년 전 나는 서연 때문에 그의 기대를 저버리고 억지로 사직했다. 그는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았고 다만 내가 떠날 때 이 개인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는 말했다. 민준 씨, 내가 본 프로젝트 매니저 중에 당신만큼 재능 있는 사람은 없었어. 평생 아내만 바라보고 살 거라고 믿지 않아.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 5년, 나는 그 명함을 손에 쥐고 결코 다시 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중후하면서도 약간 익숙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목이 메었다. 박 대표님, 접니다. 민준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박동진은 거의 즉시 내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놀라움도 없었고 마치 그가 이 전화를 계속 기다려왔던 것 같았다. 5년이군.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당신이 정말 평생 그 안락한 삶 속에 머무를 줄 알았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박 대표님, 저를 놀리지 마세요. 놀리는 게 아니야. 박동진의 목소리에서는 기쁨도 노여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아쉬울 뿐이야. 그때 당신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 부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황명 그 멍청이가 아니라 당신이었을 텐데. 이 세상에 만약이란 없죠.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오늘 전화드린 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 유효한지 여쭤보려고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했다. 한강 그룹 대표의 남편이 내 올해 라이벌 회사에 일자리를 찾으러 오다니. 소문나면 큰 뉴스거리가 되겠군. 박동진의 어조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곧 아니게 될 겁니다. 이혼할 겁니다. 박동진은 살짝 웃는 듯했다. 목소리에는 뭔가 알아차린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 야망을 얼굴에 드러내는 여자와 재능을 뒤에 숨기는 남자는 오래가지 못하지. 그는 여전히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금 어디야? 그가 물었다. 아직 그 한강뷰 아파트에 있습니다. 1시간 뒤에 회사 아래 카페에서 만나. 네. 전화를 끊고 나는 여행용 가방에서 짙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5년 만에 입었는데도 아직 몸에 잘 맞았다.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울 속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준수한 얼굴이었지만 미간에는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하며 생긴 온순함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눈빛도 예전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렸다. 나는 섬을 뻗어 셔츠 칼라의 마지막 주름을 펴고 어깨를 곧게 켰다. 순간 과거의 비즈니스에서 과감했던 프로젝트 매니저의 그림자가 다시 돌아온 듯했다. 나는 이 집에서 내 것이 아닌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그 여행용 가방과 서류철만 들고 나섰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5년 동안 나의 청춘과 환상이 묻힌 이 호화로운 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련 없이 문을 닫았다. 등 뒤에서 딸깍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지난 5년간의 나의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하나의 결론 같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택시를 잡아 익숙하면서도 낯선 주소를 불렀다. 상화 빌딩으로 가주세요. 40분 후 택시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 지역에 멈춰섰다. 상화그룹. 내가 예전에 일했던 곳이자 한강그룹의 국내 최대 경쟁사였다. 나는 익숙한 카페로 들어섰고 창가에 앉아있는 박동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 역시 나를 보고 손짓했다. 5년 만에 만난 그는 변함없는 듯했다.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약간 늘어있었다. 앉아. 그가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웨이터가 다가오자 나는 거에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박동진의 입가에는 미세한 웃음이 걸렸다. 몇몇 습관은 변하지 않았군. 5년이면 뭔가 남기기 마련이죠. 나는 자조적으로 말했다. 커피는 금세 나왔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익숙한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박동진은 골롱부터 꺼냈다. 나 역시 숨기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 사진, 서연의 거짓말, 그리고 나의 결정까지. 박동진은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밖음 커피잔을 들었을 뿐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딸깍하는 소리를 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지훈이야. 한강그룹에서 올해 새로 채용한 인턴 사원이지. 23살, 갓 졸업했어. 그가 나를 보며 천천히 내뱉은 말에 나는 동공이 수축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지. 박동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지난 5년간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한강그룹의 어떤 작은 움직임도 내 눈을 피할 수 없어. 당신의 좋은 아내가 어떤 신입을 승진시키고 어떤 고위 임원과 가까이 지내는지까지도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럼 박 대표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느 정도는. 박동진의 시선은 평온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말했더라도 당신은 믿지 않았을 거라고. 어떤 벽은 스스로 부딪혀봐야만 돌아설 수 있는 법이지. 그랬다. 그때의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저 외부인들이 우리를 질투해서 이간질하려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사직 문제는 한강그룹 내부에서 크게 번졌나?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0명이 넘는 핵심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으니 지금쯤 회사 전체가 다 알겠죠. 대응은? 서연은 내가 동생이라고 성명을 발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동진은 비웃었다. 그런 조잡한 핑계는 그녀나 생각할 수 있지. 모든 사람을 바보로 아는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것은 그가 생각할 때의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민준 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가 나를 보며 심사숙고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 좀 받아서 떠날 건가? 아니면 원래 당신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생각인가? 원래 제 것이었던 것이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동진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깊은 미소가 걸렸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강그룹이 오늘날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름 없는 작은 작업실에서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몇 번의 전환과 인수합병 뒤에 누가 기획안을 만들었을까? 내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입니다. 이 두 단어를 나는 아주 작게 말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그 해들 동안 서연은 매일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회사에서 겪는 난관과 어려움을 나에게 토로했다. 매번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사를 연구하고 돌파구를 찾았다. 내가 그린 모든 구조도, 작성한 모든 분석 보고서, 제시한 모든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날 이사회에서 서연의 뛰어난 발표가 되었다. 그녀는
내 어깨를 밟고 한 걸음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나는 그녀의 성공 뒤에서 이름조차 가질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다. 아직 완전히 바보는 아니군. 박동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감탄이 스쳐 지나갔다. 그 기획안들 아직 원본이 있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져온 서류철에서 두툼하고 약간 누렇게 변색된 초안들을 꺼냈다. 그 위에는 내가 손으로 그린 각종 도표와 빼곡한 주석, 그리고 가장 원시적인 구상들이 적혀 있었다. 이것들은 내가 당시 유일하게 남긴 습관이었다. 컴퓨터를 믿지 않았고 필요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억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초안들은 한강 그룹이 성장한 모든 핵심 지점을 기록하고 있었고 박동진은 그 초안들을 받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 평온함에서 서서히 진지해졌고 마지막에는 숨길 수 없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변했다. 대단하군. 그는 초안들을 내려놓고 나를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이 기획안들 중 어떤 것이든 단독으로 내놓으면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을 정도야. 민준 씨, 당신은 지난 5년간 가정주부가 아니었어. 당신은 한강그룹 전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그저 무대 앞에서 대본을 읽는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이제 당신, 그 조종사가 떠났으니 겉보기에 화려한 한강 그룹이라는 이 건물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그의 말에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나의 미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박 대표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나는 그를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박동진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목소리를 낮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말했다. 난 당신이 성화로 돌아오기를 바라네.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될 전략투자부 본부장으로 취임해서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 전략투자부 본부장. 이 자리는 성화그룹에서 5년 동안 나를 위해 비워두었던 자리였다. 이제 그가 마침내 직접 내뱉었다. 당신의 임무는 한강과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하거나 가격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야. 박동진의 눈에서는 야망이라는 빛이 번뜩였다. 난 당신이 핵심을 무너뜨리기를 바라네. 난 한강그룹 전체를 원해.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5년간 너무나도 억눌려 있었다. 나의 재능, 나의 야망, 나의 모든 불만은 오리에 갇힌 야수처럼 밤낮으로 울부짖었지만 출구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박동진이 직접 나를 위해 우리 문을 열어준 것이다. 서연과 한강그룹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난 당신이 100배 1000배로 되갚아 주기를 바라네. 그는 내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민준 씨, 나를 믿고 이 판에 모든 것을 걸어볼 용기가 있나?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를 들어 단숨에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 내 뇌를 그 어느 때보다 맑게 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박 대표님.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입가에 미소가 천천히 걸렸다. 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테니까요. 박동진과의 대화가 끝난 후 우리는 바로 성화그룹으로 가서 보고했다. 박동진은 나에게 모든 사적인 일을 처리할 3일의 시간을 주었다. 나는 그의 의미를 이해했다. 정식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먼저 내 뒤를 정리해야 했다. 나는 호텔에 묵으며 내 변호사인 이준호에게 연락했다. 그는 대학 시절 내 룸메이트였고 지금은 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그는 법정에서 변론 중이었다. 야 임마, 천하의 일이 있어도 30분 뒤에 바로 전화할게. 그는 다급하게 말하고 끊었다. 30분 후 그의 전화가 정확하게 걸려왔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네 목소리 들으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네.
그는 여전히 그의 건방진 말투였다. 그 비슷해. 나 이혼할 거야. 전화 너머는 좋기 5초 동안 침묵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런 너 이 자식 진짜야? 서연이라? 너희 모범부부 아니었어? 모범부부라니.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아, 모범적이었지. 그녀가 다른 남자를 품에 안고 있는 걸 회사 단체 채팅방에 전시해 놓았으니 젠장. 이준호가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사진은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보냈어. 직접 봐. 기다려봐. 나는 전화 너머에서 허둥지둥하는 소리를 들었다. 몇 초 후 더 큰 소리가 들렸다. 이런 젠장 너무 충격적이잖아. 이게 너희 회사 그 여자 대표야. 정말 대단하게 노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흥분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곧 전문 변호사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됐어. 상황은 대충 이해했어. 뭘 원해?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어. 아니면 피 좀 보게 하고 싶어. 네 생각은? 나는 되물었다. 이준호는 헤헤 웃었다. 네가 그렇게 쉬운 놈이 아닐 줄 알았어. 좋아. 이 사건 내가 맡을게.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혼전 계약서 같은 건 있어?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흥미진진하겠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한강 그룹 대표야. 주식, 부동산, 좋은 차, 예금까지. 혼인법에 따르면 최소 절반은 받을 수 있어. 나는 그녀의 돈은 필요 없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준호는 멍해졌다. 그럼 너희 자식 뭘 할 건데? 맨몸으로 나갈 거야? 너 미쳤어?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내 시선은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성화그룹의 상징적인 건물에 꽂혔다. 나는 그녀를 몰락시키고 싶어. 나는 그녀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싶어. 이준호는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한숨을 들이쉬었다. 형, 너 이거 크게 한 방 터뜨리려는 거구나. 그는 잠시 침묵하며 빠르게 생각하는 듯했다. 민준아, 내 말 들어. 기록 그녀가 유책 배우자여도 재산 분할해서 그녀를 맨몸으로 내쫓을 수는 없어. 법적으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분할 시 약간의 우위를 점할 뿐이지 한 푼도 못 받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알아.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은 건 평범한 이혼 소송을 하려는 게 아니야. 뭐? 이준호의 흥미가 완전히 자극되었다. 그럼 뭘 원해? 첫째,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줘. 조건은 하나뿐이야. 그녀 명의의 모든 혼인 재산.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공개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혼외 정사를 인정하고 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원을 지급해야 해. 1원? 이준호의 목소리 톤이 변했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1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돈 때문이 아니야. 모욕하기 위한 거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사과가 나에게는 고작 1원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이준호는 침묵했다. 그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의도를 이미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진심으로 평가했다. 서연처럼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에게 이 한수는 그녀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야. 그녀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있어. 말해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도와줘. 그녀의 외도 증거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그녀가 직위를 이용해 친정 식구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친척들을 몰래 채용하고 심지어는 좀 더러운 프로젝트에 개입한 증거까지.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른장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비록 집에 있었지만 서연과 한강그룹에 있었지만 서연과 한강그룹의 일에 대해
전현과 한강그룹의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전화 너머에서 이준호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나는 그의 약간 무거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민준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어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네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이 터지면 단순히 이혼 문제가 아니야. 제대로 조사받으면 그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알아? 진심으로 생각한 거야?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부부? 나는 웃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순간부터 우리는 원수였어. 적에게 나는 결코 자비롭지 않아. 이준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네가 결정했다면 형으로서 끝까지 함께할게. 증거 문제는 나에게 맡겨. 검찰청 쪽에 친구들이 있어. 그녀가 저지른 일이라면 반드시 파낼 수 있을 거야.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서는 최대한 빨리 줘. 내가 직접 그녀에게 갖다 줄게. 문제 없어. 내일 오전 중에 비서가 네 호텔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는 마음속에 큰 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복수의 바둑판은 이미 놓였고 나는 이제 말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서연, 목을 깨끗이 씻고 기다려라.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날 오전, 이준호의 비서가 정시에 내 호텔 방으로 서류 봉투를 가져다 주었다. 안에는 2개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정교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이준호가 밤새 나를 위해 정리한 자료였다. 그 위에는 한강 그룹에 최근 몇 년간 명백한 문제가 있었던 몇몇 프로젝트가 나열돼야 뒤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었고 뒤에는 몇 개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이름들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적의 적은 친구다. 이준호는 역시 나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류 봉투를 든 채 택시를 타고 한강 그룹 본사로 향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을 받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나도 이곳에서 땀과 청춘을 바쳤다. 아쉽게도 그때는 한강 작업실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웅장한 유리 외벽의 빌딩이 되었고 입구에 금박으로 새겨진 한강그룹이라는 네 글자는 그들의 화려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안내원은 예의 바르게 나를 막아섰다. 손님,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습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직업적인 심사와 함께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최유리였고 서연의 먼 친척 동생이었다. 2년 전 회사에 들어와 지금은 행정부 팀장으로 있다. 평소 서연의 배경을 믿고 회사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나 같은 아내 덕에 사는 남자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물론 그녀는 어제 단체 채팅방에 퍼진 그 충격적인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그녀 눈앞에 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분명 항구령을 내렸을 것이다. 서연 대표를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서연 대표님이요? 최유리는 무슨 천지개벽할 소리라도 들은 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서연 대표님은 당신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약하셨어요? 예약 안 했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녀의 권위적인 태도는 나를 비웃고 싶게 만들었다. 내가 여기서 큰 소리로 그녀를 찾아온 이유를 말해야겠어. 나는 그녀를 보며 눈빛에 비웃음을 담았다. 최유리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뭔가를 떠올린 듯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 여기서 나 협박하지 마. 경비, 이 사람 당장 쫓아내.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2명의 경비원이 다가왔다.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도 코기시머리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았다. 어차피 대표의 능력 없는 남편이라는 별명은 한강 그룹 내부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도 있었고 경멸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즐거움이었다. 나는 두 경비원을 무시하고 서류 봉투에서 이혼 합의서를 천천히 꺼내 그녀 앞에서 흔들었다.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를 똑똑히 보게 했다. 당신이 직접 나를 올려보낼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사람들과 당신 대표님이 어떻게 나에게 모범 부부 행세를 하면서 밖에서는 어린 남자와 놀아났는지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까?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또렷하게 들렸다. 순간 로비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쳤다. 어제 단체 채팅방의 사진을 모두 보았던 그들이다. 알고 보니 바람맞은 남편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던 것이다. 최유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까지 체면을 무시하고 일을 쓰면 위로 끌어올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당신 헛소리하지 마. 그녀는 입술을 떨면서도 제대로 된 말을 잊지 못했다. 내가 헛소리하는지 당신 마음이 가장 잘 알겠지?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나를 올려보낼 거야. 말 거야? 두 경비원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감히 더 이상 나서지 못했다. 농담이 아니다. 이것은 대표의 사생활 문제였다. 누가 감히 끼어들겠는가. 팽팽한 대치 상황이 이어질 때 차가운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들려왔다. 그 사람 올려보내. 나는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연이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정장 차림으로 대표로서의 품위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붉게 충혈된 눈과 꽉 쥔 손은 그녀 내면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 임수진 씨가 따르고 있었다. 임수진 씨는 나를 보고 복잡한 눈빛으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최유리는 서연을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허둥지둥 달려갔다. 대표님, 이 사람이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서연은 그녀를 무시하고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눈빛에는 분노, 실망,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다. 민준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우리 사이의 마지막 남은 품위마저 산산조각 낼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약간 떨렸다. 나는 웃었다. 품위? 당신이 나 몰래 다른 남자와 침대에 뒹굴 때 그 2글자 품위는 왜 생각하지 않았어? 나를 속이고 모욕하고 바보처럼 가지고 놀 때 왜 나에게 약간의 품위를 남겨줄 생각은 하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서연의 몸이 흔들렸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주변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지만 쫑긋세운 귀는 그들의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으면 내 사무실에서 얘기해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그녀는 여기서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면 상황이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하이힐을 신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표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 속에서 공기는 숨 막히도록 무거웠다. 서연은 내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았다. 나는 태연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8년 동안 사랑했고 이제 직접 파멸시킬 여자를.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꼭대기 층인 대표 사무실에 도착했다. 문이 닫히자 외부의 모든 시선은 차단되었다. 서연은 마침내 모든 위장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휙 돌아서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민준 씨, 도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넓은 홍목 사무실 책상 위에 던졌다. 서류 봉투가
책상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고요한 사무실에서는 더욱 귀를 찢을 듯했다. 뭘 하려냐고? 나는 천천히 사무실 책상 앞으로 걸어가 몸을 숙여 책상에 손을 짚었다. 내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게 그녀를 응시했다. 서연, 내가 지금 당신과 쓸데없는 말을 할 것 같아? 그녀는 내 기세에 밀려 반 걸음 뒤로 물러섰다. 등은 차가운 통일이 창에 닿았고 눈빛 속의 분노는 점차 공포로 바뀌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아직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 백자 접시가 놓여 있었다. 내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이제 그 접시는 금이 가했었다. 우리의 이미 깨져버린 관계처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백자 접시를 피하며 목소리를 약간 부드럽게 했다. 민준 씨, 우리 잘 이야기해봐요. 사진 문제는 이미 해결했어요. 회사 단체 채팅방 메시지도 다 지웠고 외부에는 지훈이가 먼 친척이라고 성명도 발표했어요. 먼 친척이라니. 나는 비웃었다. 선을 뻗어 서리봉투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녀 앞에 툭 던졌다. 서연,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자기 기만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사진을 고작 먼 친척이라는 말로 지울 수 있다고? 메시지를 지우면 당신의 혼외정사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손가락은 사무실 책상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고 손톱은 하얗게 변했다. 시선은 이혼 합의서에 고정되었고 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그녀는 겨우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농간은 붉게 취일되었다. 고작 사진 한 장 때문에? 민준 씨, 우리 8년의 감정, 5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매정하게 끝낼 거야? 나는 몸을 일으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수없이 공유되었던 그 사진을 열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당신이 다른 남자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볼 때 왜 나에게 매정하게 굴 생각은 하지 않았어? 당신이 한밤중에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을 때 왜 우리 8년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았어? 서연, 당신이 먼저 우리 모든 것을 직접 지져버렸어. 이제 와서 나에게 매정함을 논하는 게 우습지 않아?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내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휙 돌려 더 이상 보지 못했다.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절망이 가득 차 말했다. 나 지훈이랑은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준 씨, 우리 이혼하지 말아요. 내가 그 사람 해고할게요. 내가 당신에게 사과할게요. 내가 당신 말 다 들을게요.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예전으로 돌아가. 나는 손을 들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백자 접시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차가운 균열이 느껴졌다. 예전에 민주는 당신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당신을 기다렸고 당신을 위해 회사 기획안을 연구했고 당신의 모든 뒤를 깔끔하게 처리해줬어. 그런데 당신은 어땠어? 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의 재능을 당신의 발판으로 삼고 그의 존엄성을 짓밟았지. 서연, 당신을 위해 기꺼이 가사를 돌보던 민주는 이미 죽었어.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당신 이미 다 계획했었구나. 그녀는 갑자기 깨달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이미 나랑 이혼하려고 했고 이미 나에게 복수하려고 했구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이혼 합의서를 들어 마지막 장을 넘겨 서면란을 가리켰다. 조항을 잘 봐. 혼인 재산은 한 푼도 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공개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혼외정사를 인정하고 나에게 1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해. 게다가 당신이 직위를 이용해 친정 식구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규정을 위반하며 프로젝트를 조작한 증거는 내가 거의 다 수집했어.
당신 헛소리하지 마.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난 그런 적 없어. 그 프로젝트들은 다 합법적이었어. 나는 서류 봉투에서 이준호가 정리한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그 위에는 한강그룹의 최근 몇 년간의 불법 프로젝트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동생 김민호에게 공금을 이용하여 회사 손실을 메워준 것부터 불법 업체와 협력하여 사익을 취한 것까지 각 항목마다 초반의 송금 기록과 증인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당신 마음이 누구보다 잘 알겠지? 나는 그녀를 차가운 어조로 바라보았다. 김민우의 회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뭘 믿고 그랬을까? 당신 부모님의 명의로 된 두 채의 빌라는 또 어떻게 생긴 걸까? 서연, 이런 것들이 검찰청에 넘어가면 당신이 대표 자리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휘청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심하게 떨었다. 사무실에는 그녀의 억눌린 울음소리만 남았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여성 대표는 지금 모든 힘이 빠진 갇힌 승 같았다. 나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직 황량함만이 가득했다. 지난 5년간 내가 겪었던 억울함, 인내, 그리고 불만은 이 순간 마침내 보상을 받는 듯 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손을 내렸다. 눈가는 핏줄로 가득했고 눈빛은 텅 빈 채 나를 바라보았다. 뭘 원해?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하는 게 아니야. 선택권을 주는 거야.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나,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개 사과해. 그럼 내가 이 증거들을 덮어두고 당신이 한강그룹에서 품위 있게 떠날 수 있도록 해줄게. 둘, 내가 모든 증거를 검찰청과 언론에 넘길게. 그때가 되면 당신은 몰락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거고 한강그룹도 이 스캔들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거야. 그녀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는 무력감도 함께였다. 그녀는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강그룹은 그녀의 목숨줄이었고 그녀가 내 어깨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해워 올린 제국이었다. 그녀는 결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도 나란 한강그룹까지 망칠 필요는 없잖아. 나는 비웃었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정말 한강그룹이 당신의 공로라고 생각해? 한강그룹을 회생시킨 그 전환 프로젝트들, 한강그룹이 자리를 잡게 한 계획들, 어느 것 하나 내 손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있어? 서연, 당신은 그저 모래 앞에서 대본을 읽는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내가 바로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던 사람이야. 이제 그 조종사가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야? 바로 그때 그녀의 사무실 문이 급하게 노크되었다. 비서 임수진 씨가 당황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성화그룹이 갑자기 성명을 발표해서 저희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몇몇 협력사들과 연합해서 동시에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회사 주가가 이미 5%나 떨어졌고 이사회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임수진 씨 손에 들린 태블릿을 낚아채듯 잡았다. 화면에 뜨는 뉴스를 보며 그녀의 몸이 흔들렸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내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렸다. 박동진이 움직였다. 이것은 단지 첫걸음이었다.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강그룹이 손쓸 틈도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서화가 왜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 거지? 서연은 중얼거렸다. 눈빛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화와 협력이 항상 안정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일어나 그녀 앞으로 걸어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서화의 새전략 투자부 본부장이
곧 나이기 때문이지. 서연은 휙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동공은 수축했고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당신이 박동진이랑 손을 잡았어? 아니면?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들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서연, 더 이상 저항하지 마. 한강그룹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지금 사명하면 마지막 남은 품이라도 지킬 수 있어. 그녀는 나를 보았고 또 태블릿에 계속 덜어지는 주가를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무너졌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펜을 옮켜쥐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 글씨는 엉망진창이었고 숨길 수 없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나 당신을 증오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눈,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나 평생 이렇게 누군가를 증오한 적 없어. 기차 위반이지. 나는 이혼 합의서를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 넣었다. 사과 성명은 하루 시간을 줄게. 그리고 그 불법 프로젝트들 정리 작업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나에게 문제를 남기지 말고.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더 이상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걸음을 멈추고 이 호화로운 대표 사무실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이곳은 서연의 야망과 영광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의 5년간의 청춘과 사랑도 묻혀 있었다. 이제부터 이곳의 모든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한강그룹 빌딩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박동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대표님, 일 잘 처리했습니다. 알았어. 박동진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섞여 있었다. 한강 주가는 계속 덜어지고 있고 이 사회는 이미 내용을 시작했어. 당신 쪽 정리 다 됐으면 내일 아침 9시에 성화로 와. 전략투자부 본부장 자리는 비워뒀으니. 네, 나는 전화를 끊고 성화그룹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이 나의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다. 서연의 사과 성명은 그날 저녁 한강그룹 공식 계정에 발표되었다. 성명은 짧았고 혼외정사 사실을 인정하며 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1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전 인터넷이 폭발했다. 한강그룹의 주가는 다시 폭락했고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원이 증발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서연의 대표직을 해임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날 아침 정시에 성화그룹에 나타났다. 박동진은 직접 문 앞에서 나를 맞이했고 그의 뒤에는 회사 고위 임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민준 본부장. 나는 눈앞에 익숙한 모든 것을 보며 어깨를 곱게 폈다. 5년간의 인내와 기다림은 마침내 오늘날의 부활로 이어졌다. 서연, 한강그룹, 그리고 나를 상처 입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하나 청산할 것이다. 성화그룹 사무실 구역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은 나에게 경외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나는 전략투자부 본부장실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다. 창밖으로는 번화한 강남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강그룹 인수계획안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준호의 전화였다. 야, 임마. 서연이 쪽 완전히 망했어. 동생 김민우는 공금 유용 혐의로 잡혀갔고 엄마도 엮였어. 한강은 지금 지휘할 사람이 없으니 네가 움직여서 인수하는 일만 남았어. 아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며칠 더 발버둥 치게 해줘. 나는 내 손으로 한강그룹을 서연의 손에서 빼앗고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펜을 들어 인수계획안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이민준이라는 이 두 글자는 한때 사람들에게 능력 없는 남편의 대명사로 비웃음당했지만 이제 한강그룹의 새로운 권력자의 이름이 될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성화그룹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났다.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강그룹 자료를 보며 눈빛이 굳혔다. 이 복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서연의 비극은
내 바둑판에 놓인 첫 번째 말에 불과했다.